용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매년 출제됩니다.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데 34회 시험 작년 시험이죠, 그죠?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용도 지역이 출제되지 않은 경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우리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출제가 된다 그러면 행위 제한이 이제 항상 한 문제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나머지 지문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더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르는 35회 시험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도 지역 파트를 보셨는데 쟁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뿐만 아니라 개발법, 정비법, 주택, 건축, 농지법 등을 공부할 때 용도 지역을 모르면 이 수업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용도 지역을 모르면 실제 여러분들 이제 개업을 하실 건데, 개업을 하셔가지고 각종 공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미 어느 정도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제 예상 파트로 넘어갈게요. 출제 예상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몇 프로냐면 100%입니다. 100%. 뭐 100%니까 당연히 중요도는 별 3개죠. 그죠? 별 3개. 지금 여러분 수업하면서 100%짜리 2개를 말씀드렸어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지금 용도지역. 이거는 이제 내년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학습 범위 한번 볼게요. 토지 용어의 기본 개념으로서 본교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올인원 교재 있죠. 여기에 언급된 정도의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행위 제한 중에서 건축 제한이 만약에 출제가 되죠, 그죠? 그럼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으면 암기를 잘 안 하는 파트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험생들이 건축 제한 파트가 이제 출제가 되면 좀 어려워합니다. 건축 제한은 통상적으로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공법 시험 문제가 그 해가 좀 어려웠네라고 하면 문제가 나와요. 근데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닌 게, 이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게 뭐가 출제가 되냐면요. 주로 아파트, 주로 이제 주택하고 근린 생활시설 중심으로 해서 21개 용도지역별로 어디에서는 건축이 가능하고 어디에서는 안 된다 등등의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근생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별도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제한이 조금 어렵게 이제 느끼기도 하는데, 나머지 이제 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것들이 있고 뭐 이해할 것들이 있으면 그거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의 숫자 있죠, 숫자.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전화번호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 알고 계신 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에서 문제가 쉽게 낼 때는요, 뭐를 내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건폐율 용적률은 둘 중에 한 개는 거의 이것도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숙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핵심 논점을 한번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보실 때 바로 내용을 보지 마시고 핵심 논점에 있어 가지고 이 8개 중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어떤 부분은 애매하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구분을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됐죠. 그러면 다시 요 파트로 와가지고 이게 궁금증이나 의문부호가 해결이 됐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헷갈리는 것들을 자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호간에 중복이 되느냐? 여러분,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반면에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역 상호간의 중복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죠. 21개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우리가 각 용도지역의 개념들, 일종 전용이면 단독 이항호환, 이는 공동 이항호환, 일종 일반은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 절차의 원칙은 이반결정고시인데, 특례니까 특별한 예니까 이반결정고시란 절차를 거치면 일반 예죠. 특별한 예니까 어떤 절차를 생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반결정의 특례, 이반에서부터 결정까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이반결정고시의 특례로서 고시까지도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결정의 특례는 동의어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이반 결정 고시 특례로서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는 경우 한 개 있고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로 의제되는 거 관리지역 특례 별도로 남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제한의 원칙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에서 건축제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과 우리가 건생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용도지역은 되고 안 되고 이거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로서 요 구체적 숫자,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죠. 그죠? 농지청하고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요거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점이 되게 많아요. 용도지역을 보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한 개는 반드시 뭘 구성하냐면 행위자는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행위자한 파트가 출제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용도지역의 꽃은 행위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분류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판사하면서 먼저 한번 싹 정리를, 전반적인 정리를, 우리가 논점별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내용 봐드리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용도별로 지역을 나눠 쓰죠. 그죠? 그죠? 용도란 말은 쓰임이란 말입니다. 지역을 쓰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4가지 용도와 9가지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용도 지역에서의 지역이라는 것은요, 관할의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의 토지를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분류한 거예요. 분류. 나눈 거죠. 토지를 용도별로 쓰려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쓴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쓰기 위해서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그 쓰임의 목적이 중요한데, 용도지역의 목적은 뭐를 중심에 놓고, 그렇죠.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토지를 각각의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지역이 21개인데 그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생활권, 상업은 상업의 생활권,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생활권, 각각의 생활권으로 분류를 해놨죠. 그죠? 그 생활권 중심 분류이기 때문에 1토지는 몇 개의 생활권을 형성해야 된다? 1토지 1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하나의 토지에는 한 개의 생활권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는 중복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중복이 허용되지가 않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이제 첫 번째 논점으로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이 되는지 여부인데 중복이 안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도지구 상호간에는, 그죠? 용도지구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호간에는 중복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용도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분류한 게 크게 보면 생활권을 4가지 용도라는 것은요, 용도가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개의 생활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4개의 생활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나누죠. 그죠? 4개로. 생활권이 주거지역의 생활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생활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생활권, 그 다음에 녹지의 생활권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3개로 나누죠.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관리지역이 있죠. 자, 그리고 농림자연환경 보존. 이러면 주거지역, 도시지역이 4개, 관리지역 3개면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농림 8개, 자연환경 보존지역 9개. 그래서 4용도 구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끝이냐? 아니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다시 도시를 16개로 나눠가지고
최종 분류는 몇 개 나옵니까? 21개가 나옵니다. 어디를 다시 나누냐면요. 아시다시피 도시를 몇 개로 나눠요? 16개로 나누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오리는 강의 듣는 분들은 용도지역 정도는 이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용도지역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오리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기본서 강의로 돌아가가지고 최소 한 번 정도는 보고 필수 이해, 필수 암기 사항들을 하고 오셔야 돼요. 이 강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듣는 강의지 완전 생초보가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자, 주거지역 들어갑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나눠지죠. 그죠?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은 다시 아시다시피 1,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은 1, 2, 3종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 상업지역이 4가 있죠.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전용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녹지가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냐면 도시를 다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 3개, 녹지 3개라면 총 16개, 17, 18, 19개, 20, 21개, 최종 분류는 21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은요. 중복 가능한지 여기에 관련된 논점이 첫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할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의 개념이죠.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데 일종 전용은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환경이죠. 근데 일종 전용은 단독 양호한, 이는 공동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인데 편리한 주환경입니다. 그래서 1은 저층 편리한. 몇 층이 합니까? 4층이 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층이야. 꼭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될 때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는 중층 편리한, 3은 중고층 편리한입니다. 주는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이 들어오죠.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가장 행위전이 완화되어 있는 게 개념상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도심 기능이나 부도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 일반적인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 상업지역, 유통 물류 기능을 담당하면 유통 상업지역입니다. 근린은 근린지역에서 즉 가까울 근의 린이 이웃 린이죠. 즉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그게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배출하면 전용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일반공업지역,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그죠? 경공업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는 보전 생산 자연인데 개발 가능성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개발이 안 되면 보전,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녹지, 이렇게 해서 총 16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은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싸고 있나요? 도시를 싸고 있죠. 왜요? 도시가 되려고. 그래서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주변 용도지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볼 때 아직까지 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곧 도시가 될 예정인 후보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어디를 싸고 있던가요? 농림을 싸고 있죠.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해요. 관리가 필요한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관리는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는 필요한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지역, 이걸 보전관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농림은 농지법에 따르는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보존에서 필요한 곳을 우리가 농림이라고 부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우리가 6개를 보존하고 1개를 보호 육성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보존하는 게 6가지가 자연환경, 수자원이죠.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죠. 그리고 보호 육성하는 게 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면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용도지역이 몇 개냐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현재 우리 법제도 안에서 있더라. 여기 이제 용도지역의 개념이, 이거 뭐 개념을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너무 기본 개념이라서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1 플러스 1을 안 내는 거와 똑같아요. 1 플러스 1을 안 중요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뭐 혹시 이게 이제 용도식의 개념이나 이게 우리 이제 공법이 아니고 개론 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간혹 가다가 출제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용도적 개념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다 이러면 뭐 안 노는 거 아니고 노기도 합니다. 노기도 하는데 나왔다 이러면 누구든지 다 맞추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으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지역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21개 용도지역이 지정을 합니다. 즉 21개 좀 전에 봤죠. 그죠? 21개의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때 절차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절차. 1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그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준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하려 그러면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죠. 그죠?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당연하죠. 관리계획 절차죠. 용도, 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때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즉,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야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차를 거치면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 즉 기초사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즉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 절차를 거치면 특례입니까? 일반예입니까? 그건 일반예가 되겠죠. 특례란 것은 이 절차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특례로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만을 생략하는 특례가 하나 있고 이 특례가 바로 동의어가 입안 결정의 특례는 어디에서 그렇죠?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을 했는데 그 매립한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첫 번째 논점이죠. 얼마나 동일해야 돼요?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생략합니까?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뭐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됩니다. 누가 고시해야 됩니까? 특,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해야 되고 자 고시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러니까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립니다.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당연히 여기 육지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부산의 해운대라고 가정합시다. 자, 해운대니까 용도지역상 어디에 속해 있어요? 도시지역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도시지역. 자, 요 만의 일부를 이만큼을 뭐 했다? 매립을 했어요. 바다를. 자, 매립을 할 때는 이 토지를 왜 매립하는지 매립하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매립을 무슨 목적으로 매립했냐면요. 이걸 매립해가지고 이걸 택지로 쓰려고 매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죠, 이거 매립지.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만큼의 토지가 새로 생겨나서 안 생겨나서? 생겨났죠? 그러면 이 매립된 토지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해줘야 돼요. 즉 어떤 생활권으로 쓸지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나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요. 그죠? 그 절차를 거치는 거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당연히 관리계획 절차,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뭐로 쓰려고 매립했기 때문에 택지로 쓰려고 매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니까 용도지역이 뭐가 돼요? 당연히 도시지역이 되잖아요. 도시지역이.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도시가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 야, 바보야. 마을하고 이런 절차는 거치라는 얘기죠. 자, 토지를 매립했는데 매립하는 목적이 있죠. 택지.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매립한 곳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뭐야? 도시. 목적이 어때요? 같아요, 동일해요? 목적이 똑같잖아. 목적이 동일하다니까요. 얼마나 동일해야 돼? 첫 번째 논점.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완전히. 완전 동일하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절차를 생략하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절차는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는 생략하자는 이야기죠. 대신에 뭐는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고시는 해야 된다. 누가? 특광시장군수가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매립한 곳은 언제부터 도시가 되는데? 라고 하니까 다섯 번째는 그죠? 언제부터 되는데니까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뭐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본다고 하는 우리가 이방 결정의 특례 절차, 공유수면 매립이 된 절차의 특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립을 했는데요. 매립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가 완전히 동일하면 되는데 완전 동일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이게까지는 도시인데 여기는 농림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도시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매립 목적이 동일한데 반대가 옆에 절반 정도가 농림입니다. 그럼 목적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완전 동일하지는 않겠죠. 이럴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생략할 수가 있냐면 목적이 얼마나 동일할 때? 완전 동일할 때. 완전 동일하다는 말은요, 그냥 동일하다는 말이지 완전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없어요. 제가 넣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요. 두 번째 논점은 이방 결정의 특례가 아니고 이방 결정 고시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할 필요가 없다. 고시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도, 시, 지, 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항만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항구역인데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있는데 어디에 연접하고 있으면 그렇죠.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돼요. 키워드는 어디에 연접해라? 도시에 연접한단 말이 키워드죠.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의항 항만구에 연접하면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연접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택지개발지구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3개, 국, 일, 첨. 국, 일, 첨. 국가, 첨단, 일반,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전 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은 도시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뭐 되는 순간에? 지정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5가지는 별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가 있죠. 관리지역 안에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만약에 지정이 되죠. 그러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특례요.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 진흥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죠? 뭐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특례를 인정받기 때문에 관리지역 아닙니다. 수험생들은 보통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방결정 고시 특례 절차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정리를 잘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분류와 개념이 나오죠,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가 나옵니다. 사용도지역은 우리가 도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도시,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는 다시 나누죠.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은 다시 6개로 나눠집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자, 먼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인데, 자,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2는
공동 중심의 양호한. 공통점은 뭐예요? 양호한 주환경입니다. 차이점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래서 이 종은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양호한 주환경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보다는 어떤 저층 아파트, 5층, 뭐 6층 이런 형태야, 7층 이런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아파트는 법적 개념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성수가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저층 뭡니까? 편리한. 2는 중층 편리한. 3은 중고층 편리한. 공통점은 편리한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저층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몇 층이야를 말합니까? 4층이 합니다, 여러분. 저층은 몇 층이야? 4층이야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뭐예요? 편리한 주거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에다가 상업기능이 혼재되면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은 도심기능이나 부도심기능, 한 도시의 심장이죠. 일반 상업지역은 업무가 키워드죠. 그 다음에 유통은 유통기능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안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은 세 가지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이면 전용이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매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죠. 주택 건축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학교 안 됩니다. 전용공업지역. 막 방독면 쓰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 공업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업이나 뭐 굴뚝산업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중공업지역은 키워드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기능과 산업기능이 보완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는요,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분류하는데 개발이 안 되면 보전, 개발이 유보되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그래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그죠? 보전을 보시면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립, 녹지 공간을 뭐 할 필요가 있더라?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생산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뭐 해놨다? 유보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도시 녹지공간 확보,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뭐 된다? 허용이 되죠.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보존, 그 다음에 유보되면 생산, 그 다음에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나요? 도시 밖에서 도시 이렇게 싸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시 예비군.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이 돼요.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적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나요? 농림을 싸고 있죠.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고 너는 농림은 되지 말고 농림지역 밖에서 농림을 싸고서 농림지역을 지켜주세요. 즉 농림지역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관리 마찬가지. 자연환경 산림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의 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은 필요한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자연환경 본적은 아니고 자연환경 본적 밖에서 자연환경 본적을 잘 지켜주세요. 뭐로? 방파제, 그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3개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 자연환경 본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세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겠죠? 새로 들은 조문인데 한 4년 됐죠? 4, 5년. 원래 용도지역은요, 법률에서 규정을, 사용도 구지역을 규정을 하다가 이걸 대통령령에서 21개로 다시 쪼개거든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조례로 용도 지역을 세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돼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됩니다. 뭐 이러니까 시도 대도시 조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뭡니까? 도시죠. 도시에 있는 주, 상, 공, 녹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본지역은 조례로 세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만 될 수 있다고요? 주, 상, 공, 녹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차에 뭐가 나옵니까?
특례가 나오는데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원칙이 어떻게 돼요? 원칙을 알아야지 특례가 의미가 있죠. 원칙이 관리계획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특례니까 이걸 뭐 하겠다? 생략하겠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가 생략되는 게 뭐라고 해서 제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절차의 특례 입안 결정 고시까지가 몽창 생략되는 경우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하고 관리지역 안의 특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와 관련된 논점이 되겠습니다. 1번 공유수면 매립 절차에서 용도지역이란 것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일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세분된 용도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공유수면 바다만 말합니다. 바다. 매립지에 대한 특례로서 입안 뭐의 특례입니까? 결정의 특례죠. 뭐는 해줘야 된다? 예, 요건 고시는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포인트. 뭐는 해줘야 된다? 결정까지 특례이기 때문에 고시는 여러분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과 얼마나 동일해돼요? 완전 동일해된다. 완전. 완전이라는 글자를 갖다 일부러 법 조문에 없는 말인데 조사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만 생략합니까? 입안에서부터 어디까지? 결정까지.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이 관할 특광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를 받은 특광시장 군수가 이를 만다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매립 준공인가일에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틀리게 내려 그러면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라면 여러분 틀립니다.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언제요? 매립 준공인가일에. 그 다음 도시지역으로 5번에 3번은요.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완전 동일한 게 아니고 불일치해야 돼요. 또는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리계획 절차,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5번에는요.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로서 뭐의 특례더라? 결정 고시의 특례. 뭐도 할 필요가 없더라? 고시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만구역인데 도시 연접한 공유수면. 이번에 어촌 및 의항법에 따른 의항구역인데 도시 연접한 공무수면. 여기서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의항, 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연접한? 도시 연접해야 돼요.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농림지역에 연접하다든지, 그죠? 도시가 아니고 관리지역에 연접하든지 농림지역에 연접한 경우에는 도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어디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에 연접한 게 키워드죠. 항만 의항구역이. 그래서 시험에서는 할 때는 항만 의항구역으로 출제를 해버리고 도시 연접한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개, 산업단지 3개. 뭐 국, 일, 첨. 국일첨,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 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 단 수력발전소만 딸랑 짓든지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사업과 예정구역만 다 제외한다. 즉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5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지역 안의 특례로서 포인트는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됐죠. 그러면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서 똑같죠.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가 됐죠. 그럴 때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본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보고 흥분하면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산업단지인지 어디가 항만구역, 의항구역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죠? 표시해 줘야 되겠죠. 지형도면을 통해서. 관계행정위원회장은 지형도면이나 지형도에 사실을 표시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통보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위의 지역지구 단지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도시가 되죠. 근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나서 3일 있다가 해제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 있거든요. 만큼의 토지가. 근데 여기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했어. 국가산업단지가 되니까 여기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뭐가 된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했죠. 도시가 됩니다. 도시가 돼버려요. 그죠? 그 관리지역에서 그죠? 도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뭐 했다?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해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나서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해제를 하면 도시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용도지역은 원래대로 환원돼야 되겠죠. 단 국가산업단지 공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해제가 되면 그때는 용도지역이 원래대로 환원될 필요는 없겠죠. 그겁니다. 위의 지역지구 단지가 해제가 되면 단 갈로 안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개발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된 건 빼고 법률에서 어떤 용도지역인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원되기 전에 이미 착수한 공사를 당연히 기득권 보유자니까 계속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논점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논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논점까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용도지역이 지정 절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이반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 아니면 이반결정고시 특례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러니까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반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든 하여튼 절차를 갖다가 거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게 어차피 지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근데 용도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그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뭘 통해서 목적을 달성합니까? 행위 제한입니다. 규제입니다. 규제. 행위 제한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키워드 제일 중요한 게 행위 제한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도대체 어떤 행위 제한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행위 제한을 하는데 그 행위 제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규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제한을 합니까? 건축 제한이라는 걸 합니다. 건축 제한. 를 다른 말로 건물의 용도 제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일종 전용은요 단독 양호안이거든요. 근데 단독 양호안인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해 주겠습니까? 안 되죠. 위락시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파트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즉 위락시설의 건축은 제한된다. 아파트랑 건물의 용도는 제한된다. 같은 말이에요.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용도 제한은요. 두 번째는 어떤 제한을 하냐면요. 건폐율 제한을 합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패자가 무슨 패자라고 해서 제가 덮을 패. 건폐율이 60이란 것은 6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40은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건폐율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규제를 하냐면 용적률 규제라는 겁니다. 용적률 규제. 적자가 쌓을 적자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서 연면적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문제인데 용적률이 200%란 것은 대지 면적의 200% 몇 배? 2배를 건물의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350%란 것은요. 대지 면적의 350%인 몇 배입니까? 3.5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행위제를 하는데 건축 제한은 어디에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원칙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통령령. 근데 이제 대통령령이 원칙인데 때로는 특별한 예가 있어 가지고 그죠? 우리가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특례의 의미를 하셔야 돼요. 건축 제한의 원칙은 시행령에서 하는데 특례니까 특별한 예죠. 시행령에서 하면 특례입니까? 일반 예입니까? 일반 예예요, 일반 예. 일반 예. 그러니까 특별한 예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건축 제한에서의 논점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건축 제한의 원칙 대통령령이 모두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중심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주택하고요, 건생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필히.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령에서 행위전하는 그 경우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암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세 가지 제한이죠. 건축제한은 어디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먼저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별로, 그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안 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주택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주택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는 안 됩니까? 유통상업지역은 도매 기능이죠. 시끄럽죠. 언제? 도매니까, 도매시장이니까, 농수산물 도매 내지는 공산품의 도매가 이루어지니까 주로 새벽에 경매 같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건축 전면 금지입니다. 모든 주택이. 그리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배출하는 전용공업지역이죠. 그죠? 방독면 쓰고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건축이 전면 금지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축이 전면 금지가 된 지역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도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자연환경 보전도 사람 삽니다, 여러분. 마라도 가면 사람 살죠, 그죠? 지리산 산 꼴짝이어도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우리가 주택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는 안 되냐면 유통상업지역과 어디요?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인데, 자, 아파트는 어디에 사느냐면요. 먼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단독 양호한. 2종 전용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공동 양호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되기 때문에. 일종 일반 안 되죠. 몇 층이야? 4층 이하짜리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중심상업지역도 아파트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상업지역. 그럼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있던데요. 그거는 조례에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복 같은 게 조례에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전용공업지역도 주택이 안 되니까 아파트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안 되냐면요. 일반공업지역도 아파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녹지 이하,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어디가 안 된다고요? 일종 전용, 단독 양호한, 저층 편리한, 일종 일반. 그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어디요? 중심상업. 그 다음에 당연히 유통상업지역과 주택이 안 되는 전용공업지역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공업지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요? 녹지 이하,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 아파트가 안 되는 데입니다. 어디요? 일종 전용, 단독 양호한, 저층 편리한 4층 이하 아파트 안 되죠. 중심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 유통물류기능 안 되죠. 중화학공업 안 되죠. 일반적 공업 배치가 필요한 일반 공업지역도 아파트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디가 안 돼요? 녹지 이하, 준공업지역은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 건생인데, 일종 건생은요, 물론 시설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있는데 모든 용도지역 다 됩니다.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생이 안 되는, 일종 중에서 뭐가 안 되는 거는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그냥 일종 건생은, 일종 건생한 시설은요, 우리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어떤 시설들이 일종 건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용도지역에 다 돼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됩니다. 일종 건생은. 일부 시설을 빼고요.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종 건생이거든요. 이종 건생은요, 전용 주거지역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어디도 안 되냐면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이종 건생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됩니다. 아니, 내가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우리 동네 보니까 이종 건생이 많던데 실제 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대통령령이고요. 대통령이고, 그죠? 우리가 집 주변에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종 건생은요, 대통령령에서 허용해 준 게 아니고 조례에서 허용해, 조례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요, 시험 어디 범위 안에서 대독 출제하냐면 대통령령에서 출제합니다.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도 우리가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종 건생을 못 짓습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죠? 뭐가 안 된다? 이종 정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다. 단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고 준주구직에서 이종은 단란점을 빼고는 다 됩니다. 그리고 학교죠. 학교. 이것도 중요하죠. 학교. 초등학교인데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초등학교 지을 수 있죠. 시험에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근데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는 자연환경 본지역 마라도가도 초등학교 있습니다. 분교에서 됩니다. 근데 어디서는 안 된다. 전용공업지역에서는 건축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양을 확대하지 마시고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용도지역 별 건물의 용도 제한을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규정이 있죠. 특별규정이라는 것은 건축 제한을 어디에서 한다?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것은 아닌데 이건 한꺼번에 오기보다는 여러 번 보면서 눈에 익혀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건축 제한에 우리가 구체적 용도라든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지금 시크릿 테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에다가 어디에 논점이 있는지를 다 여러분들하고 반복을 하면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암기가 필요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려 그러면 이걸 하시려 그러면 우리가 올 인은 라이브 그죠? PT 가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방송으로 그때 이런 것들 블랭크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여러 번 외우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진행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방송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 번 따라하면서 혼자서 한번 써보는 연습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죠. 같이 한번 써보고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PT 과외 수업에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T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완벽하게 숙지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생방송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생방송 시간 듣기가 우리가 3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만약 듣기가 좀 곤란하더라 라고 하면 재방 들으면 됩니다. 재방의 단점은 채팅창에 직접 참여를 못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방의 장점은 채팅창에 바로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바로 올리고 즉문 즉답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뭐 그게 이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걸 굉장히 그죠 집중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규정 한번 볼게요. 먼저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요 대통령령이 아니고 산업일지 및 개발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건축 제한합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이죠.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은 원칙적으로 건축 제한을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령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죠. 그러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농지법.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산지관리법. 초지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 초지법에서 건축 제한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별말 없으면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공원구역이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재면 문화유산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천년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면 자연유산보존 활용하는 법률에서 건축 제한하고요.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건축 제한을 하지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존관리 생산관리도 마찬가지고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하는데 그죠? 보존관리 생산관리적 안에서 농림부 장관 산림청장, 환경부 장관이 농지나 자연환경,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하죠. 그럴 때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농지법이나 자연환경 보존법이나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련하는 법률에서 건축 제한을 하지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해서 특례 조항은 이건 하루아침에 안 해집니다. 여러 번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눈에 익히는 거. 객관식이죠. 쓰라가 아니고 많은 겁니까?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면 익혀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로 들어가 볼까요? 건폐율. 건폐율에서 패자가 득불패라고 했죠. 그죠? 대지 면적에 대한 뭐 비율입니까?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서 건물을 세워가지고 얼마를 덮을 것인가. 그래서 건폐율은 50%라는 가정은요, 덮은 게 몇 프로? 대지 안에서 건물을 세워서 덮은 게 몇 프로? 50%. 그죠? 50이죠. 나머지 50은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라라는 게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이 건폐율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그 건폐율 숫자 암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그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21개 용도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폐율입니다. 먼저 주거지역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최대가 70이죠. 상업은 90이죠. 공업은 70이죠. 녹지는 20이죠. 계획관리는 40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체 얼마? 20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나누어 쓰죠. 나누어 쓰는데 자,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전용 1, 2종이 5, 1, 2종 일반이 6, 3종 일반 주거지역이 5, 준주거지역이 7이죠. 그래서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 6, 5, 7입니다. 5, 6, 5, 7이고 상업지역이 9, 8, 8, 7, 공업지역이 7, 7, 7 똑같죠. 녹지가 둘둘둘. 그래서 건폐율은 5, 6, 5, 7에 9, 8, 8, 7, 7, 7, 7, 둘둘둘 40, 20이면 건폐율이 끝입니다. 5, 6, 5, 7에 9, 8, 8, 7, 7, 7, 7, 둘둘둘 40, 20.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입니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적자가 쌓을 적자죠. 그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면적의 합이죠. 단,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는 4개를 뺍니다. 지하층이나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 내지는 초고층이나 준초고층 아래 있는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평가는 빼고 연면적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이 300이라는 것은요, 대지 면적의 몇 배? 300%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300%를 배수로 바꾸면 몇 배입니까? 3배죠, 3배. 대지 면적의 3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여러분들 숫자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건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주거지역 얼마입니까? 70, 상업 90이죠.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 40이죠. 나머지는 얼마? 20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최대가 70인데, 자, 주거지역 건폐율이 얼마 돼요? 5, 6, 5, 7이죠.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셋 다 7, 7, 7. 녹지는 둘둘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용적률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용적률. 자, 용적률은 여러분들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예요? 500이죠. 상업지역은 무려 1515배를 줍니다. 대지 면적에. 공업지역은 400이고 녹지는 100입니다. 계획관리가 얼마야? 100이죠. 나머지 얼마? 80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나누어 쓰는데, 자, 주거지역 최대 500을 쓰는데 일종 전용이 얼마에 출발합니까?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얼마씩 더하면 돼요? 50씩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되죠. 100, 150, 50씩 더해주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500을 다 쓰죠. 상업지역은 얼마씩 마이너스입니까? 200씩 마이너스죠. 그 중심이 얼마? 1500이고 내려가면서 얼마씩 빼면 되냐면 200씩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이 저 전용이 얼마? 300인데 내려가면서 역시 얼마씩 더하면 된다? 50씩 더하면 되죠. 300, 350, 400. 자, 녹지가 100인데 보존만 얼마? 80입니다. 보존용도하고 똑같이 가요. 이거하고. 근데 나머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연, 그 다음에 유보되어 있는 생산 얼마? 용적률은 1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적률은 주거지역 얼마 플러스 하냐면 50, 사업 얼마 마이너스 200, 공업 얼마 플러스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80, 100, 100, 180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미 암기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암기가 안 된 분들은 여러분 들어두시면 돼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더라. 요 숫자는 시험에 되게 잘 내죠. 굉장히 잘 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뭐가 있나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특별규정이라는 것은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 지역별로 있는 것은 일반 규정이죠. 특별규정은요, 보다시피 용도 지역이 아닙니다. 용도 지구 내지는 용도 구역에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별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 규정과 일반 규정이 부딪히면 당연히 특별 규정이 우선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외워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건폐율 40짜리를 먼저 외우시고요. 건폐율 60, 그 다음에 70, 80 이래 가시면 되는데, 40짜리 두 개를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수산자원을 맞아 개발하자. 뭐라고요? 수, 산, 자원을 개발할 때는 건폐율이 얼마더라? 40이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수산자원 개발할 때 얼마요? 40. 공원에서 뭐 할 때 칠학을 하죠. 공원에서 칠학하죠. 여기 있는 공원하고 칠학을 빼가지고 공원에서 칠학할 때는 얼마? 60입니다. 그 다음에 농원단지는 공장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장 지어야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7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원래 얼마입니까? 70이죠. 근데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가 되면 혜택을 줍니다. 얼마까지? 70이었는데 80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건폐율부터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그래서 수산자원 개발할 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건폐율 얼마? 건폐율 얼마? 40. 그 다음에 공원에서 칠하가면 60. 농공원 공정지으니까 70. 공업적은 70인데 국가산업단지로 되면 80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용적률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니까 용적률 얼마가 됩니까? 100이고 수산자원 까다롭죠. 그러니까 80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죠. 그래서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칠학지구는 용적률의 특례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는 용적률 얼마? 15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 암기라서 여러분들 암기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곳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안 나눠졌더라. 행위자는 어디로 간다? 제일 센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면요. 행위자는 어디로 간다? 제일 센 곳이 21개에서 제일 센 곳이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인데 미세분됐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 보전녹지로 가면 돼요. 관리인데 안 나눠져 있어.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서 더 센 곳 어디? 보전관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곳의 행위자는 제일 강한 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요, 일부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지역은 도시에서는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접도구역에서는요,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접도구역이 어디에 있더라? 도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에. 그럴 때는,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짓는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 안 하고 바짝 붙여서 도시에서는 접도구역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농취증입니다.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요. 도시에서도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시에도 농지가 있는데 도시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받습니다. 농취증 발급 안 받고도 도시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실 거는요.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데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농취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 안 받죠. 근데 그 농지가 어디에 있더라? 녹지지역에 있더라. 근데 그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부지일 때는 발급을 안 받는데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농취증 발급 받고서 농지를 뭐 해야 된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인데 이것도 지문에 잘 내죠. 이거는 시설 파트에 떠놓는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죠. 이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중첩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역, 지구, 구역이 중첩이 돼가지고 행위 제한이 막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도시공객시설의 건축 제한 요걸 시험에서 여러분들 잘 냅니다. 상당히 출제를 잘하는 부분이니까 야도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도시공객시설 파트가 하면 더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 이론 정리가 되고, 용도지역은 시험에서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35 시험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논점이 상당히 많죠. 한 7, 8개 정도의 논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회 때 기출 문제가 있네요. 국계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셋 다를 물어봤네요. 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대도시는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 파트에 가면 나오는데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복합용도지구는 멀티인데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됩니다. 복합용도지구는요, 유통상업지역에 지정할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대도시가 자연재해입니다.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까? 방제지구로 정해야 됩니까?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데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가 아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요, 주거 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알겠습니까? 재반복이 발생이 되면, 그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은,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은 행위 제한이죠. 도시 군 계획시설, 여러분 아까 했죠. 도시 군 계획시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 군 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좀 전에 요거 별표했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더라. 그럴 때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공유 수매를 매립했는데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달라. 목적이 같아야 되죠. 완전 동일해야 되죠. 달라. 그럴 때는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이반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해 줘야 됩니까? 보는 게 아니죠. 해줘야 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국회법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뿐만 아니라 고시가 된 것으로 보죠. 답은 5번이네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5개. 항만구역과 의왕구역이 도시 연접할 때,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국일첨 산업단지, 전 원개발사구역과 예정구역 이렇게 됩니다. 답은 5이네요. 그 다음에 2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자, 건폐율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특례가 나왔네요. 자연공원은 특례죠. 건폐율 얼마? 공원에서 칠학할 때 60.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얼마였어요? 70. 공경지해야 되니까. 수산자원 개발, 수산자원 보호기가 개발진흥지구는 40이었죠. 개발진흥지구도 40. 자연녹지에 있는 개발, 이게 도시 외에 있을 때는 40인데 자연녹지에 있으면 건폐율은 30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가장 큰 걸 물어봤죠. 제일 큰 거는 농공단지가 제일 크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산자원 개발 40. 도시 외에 있을 때. 녹지에 있을 때는 30입니다. 공원에서 칠학할 때 60, 농공 70, 공업지역은 70인데 국가산업단지면 80이다.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번 들어갑니다. 국계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데는요. 자, 들어갑니다. 건폐율입니다. 자, 전용주거지역은 5, 6, 5, 7에서 50이죠.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요. 생산관리지역은 20이죠. 자연녹지는 얼마요? 20이죠.
일종 일반 주거적은 5, 6, 5, 7에 60이네요. 답은 제일 큰 걸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의 유형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이종 건생입니다. 즉 이종 건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건물은 4층이하고 음점은 조례는 고려하지 말고 법령에 따라 풀어랍니다. 이종 건생은 전용 주거지역에 돼 안 돼? 안 되죠. 일반 주거지역에 돼 안 돼? 안 되죠. 관리지역이나 녹지에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일반 공업지역에는 되겠네요. 그 정답 5번이네요. 여기서 키워드는요, 이번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는요, 일반 음식점이 우리 집 앞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에 되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대통령령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건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이죠. 계획관리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하고 농지증은 어디에서만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근데 계획관리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얼마? 40이죠.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에 있으면 40인데 녹지지역에 있으면 얼마입니까? 30이죠. 용적률은 100이 맞아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 농림지역은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령인데 농업진흥지역이면 대통령령이 아니라 농지법,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초지면 초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하죠. 이게 맞네요. 특례. 용도지역 중 주, 상, 공,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은 관리는 빠지죠. 주, 상, 공, 녹지지역만 그렇습니다. 틀렸죠. 관리지역 때문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이 안 돼요. 도시가 주, 상, 공, 녹으로 안 나눠져 있어. 그럴 때는 어디 행위전을 정의합니까? 보존녹지죠. 보존녹지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문제를 한 바퀴 돌렸네요. 그죠? 그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에서 정답이 나왔다.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역은 여러분 논점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수업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좀 쉬었다가 용도지구 테마 5번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